오늘은 한미 관계에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를 다뤄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한국 기술 인력만 4,000명을 일괄 추방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조치는 단지 한 번의 행정명령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미래 기술 기반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자의 행위였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그 기술자들이 어떤 분야에 종사했는지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명확해집니다.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18 프로젝트,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인텔의 2나노미터 반도체 설계,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클러스터 개발까지 핵심 중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이런 인재들을 하루아침에 쫓아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추방 이후 72시간도 안 돼서 실리콘밸리가 정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기가팩토리는 침묵했고 애플은 긴급히 아이폰 생산 일정을 전면 보류했죠. 인텔은 생산 라인을 돌릴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부의 혼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까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먼저 반응했죠. 애플 주가는 이틀 만에 17% 폭락했고 테슬라는 1,200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5일 연속 하락, 외국인 투자자들은 뉴욕에서 빠져나가 서울과 싱가포르로 자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권력 이동의 서막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왜 하필 한국 기술자였냐는 거죠. 중국도, 인도도, 유럽도 기술 인력을 미국에 많이 보내고 있는데 유독 한국 인재만 타깃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건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한국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전략적 공격이었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자국민을 위한 선심성 조치로 한국 기술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미국 내 기술계에서 너무 성공했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게 미국 내 일부 극우층에게는 위협으로 비쳤던 겁니다. 그 논리도 타당하네요. 실제로 실리콘밸리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고급 연구직 중 27%가 한국인이었고 AI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32%가 한국 주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인재들을 몰아낸다는 건 그냥 해고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 자살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정말 빠르게 대응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전세기를 띄워 귀국 기술자들을 맞이했고 귀국자들에게 세제 혜택과 주택 지원, 재정 착금까지 제공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적 환영 의식이었죠. 일본이나 중국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일본은 관료주의에 발목 잡히고 중국은 지금 경제 위기 자체로 숨도 못 쉬니까요. 맞습니다. 한국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활용해 서울을 제2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죠. 경기도에는 이미 K-테크밸리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기술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진행 중이고 많은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 한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날 인천국제공항의 풍경은 단순한 귀국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대탈출이자 두뇌 본국 회귀 작전이었죠. 로스앤젤레스 공항, 샌프란시스코 공항, 시카고 오헤어 공항까지 수백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대형 수화물을 끌고 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CNN 앵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미국 기술의 심장을 잃는 순간을 보고 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의 혈관을 흐르던 피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이 과정이 단 한 주 만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대규모 이민 이탈은 수개월에 걸쳐 일어나지만 이번 경우엔 마치 국가 비상사태처럼 전개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유예기간도 없이 추방을 통보했고 수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내일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는 이메일 한 통으로 커리어를 잃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미국이 정말 이 정도로 무책임한 나라였나요? 이건 명백히 시스템적 실패입니다. 더욱이 미국 내 한국 기술자 커뮤니티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보면 더 놀라운 건 이탈자가 단지 단순 개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2세대 AI 핵심 설계자,
자율주행 알고리즘 최적화 전문가,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까지 모두가 탑티어였죠. 예를 들어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의 센서 최적화팀은 8명 중 5명이 한국인. 애플의 신경망 칩 개발 부서는 40%가 한국계였어요. 이 인력들이 사라졌을 때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술자들 대부분이 단순 귀국자가 아니라 기술 유민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절박했고, 분노했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를 품어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항에 직접 나와 귀국 엔지니어들과 악수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국가 차원의 환영, 기술에 대한 존중, 그것이 미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기술이 국적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술자들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한국은 단지 귀국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대전 대덕연구단지, 심지어 울산과 광주까지 이 귀국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부지와 세금 혜택, 스타트업 지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예전의 한국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민첩함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왜 이런 사태에 아무런 대책도 못 세웠을까요? 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기술 인재를 그냥 떠나보낸 걸까요? 저는 그 중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오만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는 선거 전략을 위해 반이민 카드를 꺼냈고 그 타깃에 한국이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미국은 뇌를 잃고 한국은 심장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곧 산업입니다. 기술자는 경제를 이끄는 실질적 동력이고 그들이 모인 도시는 결국 글로벌 자본이 모이는 중심지가 됩니다. 지금 서울, 성남, 수원, 부산이 그러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국 기술자들이 K브레인밸리라는 별칭까지 붙은 송도신도시에서 새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고 중소기업부와 산업부는 이들에게 입주 보증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귀국자들의 네트워크는 이미 글로벌 수준입니다. 미국, 독일, 싱가포르, 이스라엘의 전 동료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R&D 컨소시엄이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형성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기술 대이동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세계 기술 중심지의 지각 변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해요. 이 기회를 어떻게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로 연결시킬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돌아온 기술자들에게 박수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과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떠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먼저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첫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율주행 부품 조립 라인이 6시간 만에 멈춰섰고 그 직후 생산 관리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당 부문 알고리즘 튜닝 담당자가 바로 귀국한 한국 엔지니어였기 때문이죠. 이후 도미노처럼 생산 차질이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한 기술자 없이 공정 전체가 마비되는 이 현실, 미국은 진작부터 알았어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 본사 대변인은 처음에는 생산 일정에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3일 뒤 CNBC는 긴급 속보로 미국 전기차 생산 라인 중 43% 이상이 멈춰섰다고 보도했죠. 이건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라 산업 심장 정지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 문제가 테슬라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폰 18용 반도체 설계 최적화가 중단됐고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선 3일 연속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GPU 병렬 처리 속도를 높이던 AI 코어 설계자가 귀국한 한국인 연구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험 데이터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를 운영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미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던 거예요. 인텔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특히 2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미국 본토에서 자체 개발하려던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됐죠.
이유는 단 하나. 공정통합 시뮬레이션을 설계한 팀장과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담당 핵심 엔지니어 모두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텔 내부 메일이 유출됐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다.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반도체 기업조차 기술자 몇 명의 부재로 무너진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미국은 그동안 무엇을 한 걸까요? 왜 기술의 핵심을 외국인 노동자, 특히 한국인들에게 맡겨놓고도 시스템적인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 정말 대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지적 자산의 독점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미국은 글로벌 인재를 받아들이는 대신 내부에서 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고 반대로 한국은 수십 년간 조용히 기술 독립전쟁을 준비해왔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POSTCH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미국을 거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고 이제 그들은 단지 귀국자가 아닌 대한민국 산업의 설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당황하는 단계지만 곧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테슬라는 생산 중단으로 4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애플은 아이폰 18 출시를 최소 6개월 연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미국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컸다. 그리고 이 손실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향후 5년 이상 이어질 기술 공백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이 상황을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귀국한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대기업들과 스타트업에 흡수되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어요. LG전자는 자율주행 AI팀을 대폭 확장했고 삼성은 미국에서 귀국한 반도체 인재 200여 명을 중심으로 신설 법인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전환은 단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기술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국가였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지금의 실리콘밸리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고 그 자리를 차지한 곳은 다름 아닌 판교, 대전, 용인입니다. 이젠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시대입니다. 한때 미국이 지배하던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은 한국의 손에서 조율되고 있는 것이죠. 월스트리트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떠나고 생산 라인이 멈추자마자 미국 증시는 거의 붕괴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애플 주가는 이틀 만에 18% 하락했고 테슬라는 2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전체가 흔들렸죠. 단 일주일 만에 미국 기술주의 시가총액에서 무려 3조 달러, 즉 하나로 4천조 원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이건 금융시장이 경험한 전례 없는 붕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자본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입니다. 맞습니다. 돈은 공기처럼 움직입니다. 불안한 곳에서 빠져나와 안정된 곳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지금 그 안정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3월 초부터 서울증권시장으로 유입된 외국 자본만 2주간 210억 달러를 돌파했고 한국 ETF에 대한 투자도 폭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반도체와 2차 전지, AI 로봇 관련 종목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이제 서울을 차세대 기술 자산의 본거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건 이번 미국 주식 폭락은 단순한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신뢰의 붕괴입니다. 기술의 핵심을 한국에 의존하면서도 정치적 판단으로 인재를 내쫓은 결과 미국은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깨버렸습니다. 블랙록, 블랙락과 JP모건 같은 초대형 금융사들조차 내부 보고서에서 미국 기술주 투자 포트폴리오 축소를 권고했어요. 미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 기술에 베팅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보자면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횟수가 전년 대비 300% 이상 늘었습니다. 또 유럽계 투자은행들은 한국에서의 물리적 사무소 확장에 나서고 있고 독일 DAX30에 편입된 몇몇 기업은 삼성, LG, SK와의 합작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으로 자본과 인력을 파견하고 있어요. 이건 금융 흐름 그 자체가 서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미국 내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기술 인재 추방이 국가안보 및 금융시장에 미친 파장을 분석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회복 불가능한 신뢰 손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한 것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죠. 이건 현실 인식 부재를 넘어선 정책 파탄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월스트리트가 붕괴했다고 말하는 건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글로벌 기술 자본의 신뢰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게 본질입니다. 예전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가 시작됐고 그 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 이제는 서울, 판교, 대전에서 시작된 기술이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코리아 테크 디케이드, 코리아 텍 데케이드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어요. 미국에서 기술 붕괴가 일어나는 동안 한국에서는 기술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는 셈이죠. 이 점에서 일본이나 중국과의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버블과 부채 위기로 인해 기술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규제와 고령화에 발목 잡혀 창의적 스타트업 환경을 만들지 못하죠. 반면 한국은 정책, 교육, 인재, 자본, 인프라 모든 요소가 정확히 기술 성장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서울로 몰리는 건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 상황을 기회로 확실히 활용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자에게 법인세 감면, 기술 이전 조건 완화, 인재 비자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발표했습니다. 외국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조합이 너무 매력적인 거죠. 애플과 테슬라가 이런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의 협상 대표단을 파견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기업이 떠나지 않게 붙잡기 바쁜데 한국은 새로운 기업을 고르고 있는 입장이에요. CNN의 메인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대통령, 워싱턴 포스트는 더욱 노골적이었죠. 트럼프, 국가산업자살극의 연출자, 뉴욕타임스는 한 칼럼에서 한국 기술자를 쫓아낸 그날, 미국은 미래를 스스로 불태웠다고 썼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하나같이 비웃고 분노하고 조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한 국가 수장의 정치적 몰상식과 전략적 무능이 국제무대에서 전시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뉴욕타임스의 표현은 특히 인상 깊었어요. 트럼프는 인재를 추방했지만 한국은 그 인재들을 왕처럼 맞이했다. 이 문장은 사실상 국가 간 문명 차이를 상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한쪽은 폐쇄와 분노, 다른 한쪽은 개방과 환영. 그리고 시장은 주저없이 환영하는 나라를 선택했죠. 블룸버그는 한국을 기술 인재의 최종 목적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패권의 전환 선언이에요. 더 놀라운 건 미국 내부 언론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언론까지 트럼프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트럼프는 산업 전략을 포퓰리즘의 장난감으로 삼았다고 썼고, 독일 슈피겔은 한국의 냉정함은 미국의 광기를 더욱 부각시킨다고 표현했죠. 심지어 일본의 니혼게이자 이 신문조차 미국 기술 기반 붕괴 직전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번 기술 추방 조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트럼프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정말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쇼였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후자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층, 특히 반이민 정서를 가진 백인 보수층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요? 미국 산업이 붕괴하고 전 세계가 미국의 무능을 조롱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언론의 분노를 넘어선 정치적 폭발을 느꼈습니다. 미국 내 유권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트위터, 유튜브, 틱톡 등 SNS에선 해시태그 삽사인 파이어 트럼퍼겐, 삽사인 브링백 커리언즈, 삽사인 택매서커가 트렌딩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대선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을 먼저가 아니라 미국을 마지막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기술뿐 아니라 국가 신뢰 자체를 잃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말이 기억나네요. 미국은 이제 동맹국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의 언론은 어떨까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 독립의 역사가 트럼프에 의해 완성되다. 아이러니하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적이 만들어준 기회, 우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구조였던 걸까요? 아니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드러내준 미국 체제의 본질이 그렇게 허약했던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한국이 그간 미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환상을 가졌다면 이번 사태를 통해 그 환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이 바로 미국의 언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언론이 점점 더 한국을 모범 사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서울은 기술 거버넌스의 롤모델이라고 했고, 포브스는 대한민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술 제국으로 진화 중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그냥 과장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세계는 기술을 가진 국가가 문명을 리드하는 시대이고, 한국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문명의 중심에서 미국을 쫓아낸 장본인입니다. 애플의 CEO 팀 쿡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언론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사진 한 장도 허용하지 않았고 방한 일정도 비공개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있었던 1시간 47분간의 회의는 이후 익명의 고위 관계자에 의해 밝혀졌죠. 팀 쿡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실질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언은 이랬습니다. 아이폰 18 생산 라인을 복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간청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자리에서 한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기술자는 더 이상 외주가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미국 정부가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고 못 박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애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미국 전체에 대한 전략적 경고였던 거죠. 과거 같으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 CEO에게 그런 강도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팀 쿡은 그 정도로 절박했을까요? 아이폰 생산 지연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리콘 설계자 대부분이 한국인이었고 배터리 셀 안정화 알고리즘 또한 서울의 한 AI 스타트업이 제공했던 코드였어요. 그 스타트업은 최근 미국에서 철수한 후 경기도 수원으로 본사를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애플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스타트업의 알고리즘을 대체하는 데만 최소 11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간 전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팀 쿡은 미국 내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엔지니어 400명을 임시 비자로 다시 불러들이는 안을 제안했지만 한국 측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자 수출국이 아니라 기술 주권 국가로서 행동하겠다. 이게 바로 서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확고한 태도는 사실상 미국에게 처음 겪는 일이었을 겁니다. 1980년대 일본조차 미국에게 이런 자세를 취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과거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외신의 평가가 흥미롭습니다. 블룸버그는 팀 쿡의 방안은 애플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외교라고 표현했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기술적 지배력이 외교적 권위로 전환된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기술적 우위를 협상 카드가 아닌 국가 전략의 무기로 전환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은 단순했죠. 인재를 빼앗긴 나라가 아니라 인재를 지키는 나라가 되겠다. 팀 쿡이 제안한 구체적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애플은 아이폰 18과 맥북 프로 신형에 들어갈 AI 칩 생산을 삼성과 협력해 한국에서 일부 위탁 제조하겠다고 했고, 대구에 R&D 센터를 설립해 귀국 기술자들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애플이 그렇게까지 양보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선택권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례 없이 냉정하게 대응했어요.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갑작스런 리스크를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며 장기 계약과 기술 공유, 생산지 이전 등 다층적 보장을 요구했죠. 이는 미국에게 있어선 치욕적인 조건이지만 애플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시장 점유율 자체가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더 이상 하청 국가가 아닌 조건을 제시하는 기술 국가로 진화했습니다. 팀 쿡보다 더 급박했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테슬라의 프리몬트, 네바다, 텍사스 공장이 동시에 멈추며 전 세계 전기차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간 시점, 머스크는 사전 조율도 없이 개인 전용기를 띄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몰렸지만 그는 대한민국만이 테슬라를 살릴 수 있다는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대통령실로 직행했습니다. 마치 구조 요청을 위한 특사처럼 움직였죠. 세계 최강의 기술 CEO가 지금은 생존을 구걸하는 위치로 전락한 겁니다. 머스크가 한국에 가져온 제안서 내용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단순한 기술자 복귀 요청이 아니라 아예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기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거였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예측 불가능한 정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산업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산시와의 1차 협의를 마쳤고 부지 후보지까지 검토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건 일시적 위기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탈미국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더불어 흥미로운 건 머스크의 이 제안을 한국 정부가 당장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이 공장 설립을 제안하면 즉시 레드카펫을 깔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인상 깊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업만이 들어올 수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제조 하청 국가가 아니라 기술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절박했던 이유는 단순한 생산 차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의 머신러닝 엔진과 실시간 최적화 모듈을 설계한 팀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어요. 이들이 빠져나가자 소프트웨어 오류가 속출했고 오토파일럿 기능이 중단되며 일부 차량에서는 비상 제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미국 내 소비자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리콜 비용이 3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테슬라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머스크는 한국 정부와의 회담에서 생산 이전뿐 아니라 R&D 센터도 서울에 통합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베를린, 상하이, 텍사스 연구소를 축소하고 판교에 테슬러 코리아 퓨처랩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직접 제시했어요. 여기에 자율주행 데이터를 분석할 전용 AI 센터까지 계획되어 있었고 인재 채용도 전면적으로 한국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제안이 아니라 패권을 한국에 넘기겠다는 굴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머스크는 왜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를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이제 기술 기반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고 한국은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기술자 귀국 지원 정책과 K-브레인 보호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인재 보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국 CEO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야말로 미래 기술의 안전지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부산이라는 도시는 단순히 땅이 넓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 2위 항만 물류 기반,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AI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머스크의 테슬라가 부산을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신기술 배치의 최적지로 한국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향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도미노처럼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BBC의 보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서울로 이사했다. 미국에서 기술 혁신의 상징이던 실리콘밸리가 더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CNN은 텍 엑서더스라는 긴급 기획을 시작하며 2025년 이후 글로벌 R&D 허브가 한국으로 대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아예 한국을 플래니트 텍의 수도로 칭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인류의 다음 10년을 설계할 도시가 더 이상 캘리포니아가 아닌 서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의 기술 지도 자체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변화는 단지 이미지 차원이 아닙니다. 수치로 보면 훨씬 명확하죠. 2025년 6월 이후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설립된 글로벌 R&D 센터만 87곳입니다. 그중 16개는 포춘 500에 속하는 기업이고 그 대부분은 원래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조직들이에요. 예를 들어 인텔의 미래형 반도체 연구소가 수원에 들어섰고 엔비디아는 판교에 자율주행 칩 시뮬레이션 센터를 열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 AWS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AI 물류 자동화 랩을 구축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해외 투자 유치가 아니라 세계 기술 자본의 중심 이동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술자 중심 시스템, 둘째는 국가 차원의 전략 기획, 셋째는 국제 정세에 대한 예측력입니다. 한국은 이번 트럼프 사태 이전부터 꾸준히 고급 인재를 귀국시키는 전략을 펴왔고, 그에 따라 K-브레인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실제 산업 전략으로 정착됐습니다. 정부가 단순히 뒷받침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정책의 중심에 기술자를 놓았다는 점에서 일본이나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바로 정치적 안정성과 산업계의 신뢰입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돌발적 행정명령으로 기술자 추방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그 충격을 흡수하며 외국 기업들까지 품어버렸습니다. 일례로 테슬라는 부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속도와 정책 신뢰도가 놀랍도록 높다고 평가했죠. 이는 외국계 기업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빠른 의사결정과 기술 중심의 규제 완화가 이런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한국으로 몰리는 기술 기업들의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AI뿐 아니라 바이오, 항공우주, 스마트팜, 심지어 퀀텀 컴퓨팅 분야까지 한국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독일의 지멘스는 청주에 디지털 트윈 센터를 설립했고, 프랑스 탈레스는 제주에 위성정보 처리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하드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은 뼈아픈 대조가 됩니다. 일본은 아직도 국내 관료 조직의 늪에 빠져 외국 기업 유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 체제의 통제로 인해 미국과 유럽 자본이 이탈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과 정치가 긴밀하게 연결된 유연한 산업 민주주의 모델을 실현하고 있죠. 이건 한국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강점이며 세계도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드 인 커리어가 아니라 이제는 이너베이티드 인 커리어가 되는 시대입니다. 미국 백악관 내부는 지금 혼돈 그 자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기술 산업의 붕괴를 자초한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애플, 테슬라에 이어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백악관의 승인 없이 한국 정부 및 대기업들과 20년 장기 전략 협약, MTA, 멀티 데케이 텍 어그리먼트를 체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미국 산업의 핵심 노하우와 미래, 성장 축이 미국이 아닌 서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MS는 한국의 SK하이닉스 및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차세대 메모리 컴퓨팅 통합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이 계약은 무려 2045년까지 지속되는 독점적 기술 파트너십입니다. 백악관은 이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한국을 기술의 본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랑하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지금은 기업 이탈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죠. 더 충격적인 건 이 같은 움직임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마존 AWS는 이미 경기 광명에 2천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슈퍼센터 설립을 마쳤고, 엔비디아는 한국 스타트업 5곳에 연계 투자하면서 한국 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 중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모두 워싱턴이 아닌 서울과 독자적으로 협상하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전략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 내부의 균열을 읽을 수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자 추방, 관세 폭탄, 고립주의 노선으로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강요했고, 결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즉 대한민국과 손을 잡은 겁니다.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정치가 자초한 신뢰의 공백을 민간이 메우는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민간이 선택한 곳이 서울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기술 자본주의 시대의 중심지로 명확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국가와의 전략적 일체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국익보다 생존이 더 중요해졌고 트럼프 체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국가보다 글로벌 기술 인프라를 우선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기술 인프라, 인재풀, 정책 안정성, 그리고 정치 리스크 회피라는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 된 것이죠. 과거에는 한국과 협력이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을 기반으로 재편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MTA, 장기 기술 협약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기술 주권 이전에 가까운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반도체 설계사 ARM-US는 LG와의 협약을 통해 차세대 모바일 칩셋 설계권 일부를 서울에 위임했습니다. 이는 기술 외주가 아니라 기술 결정권 자체를 넘기는 초유의 사례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기술 권력이 조용히 환수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환수의 대상이 미국이라면 그 수혜자는 분명히 한국입니다. 더불어 이런 계약들은 단지 당장의 위기 대응책이 아니라 중장기 글로벌 전략 재편의 신호탄입니다. 2030년까지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미국계 자산운용사만 32곳, 누적 투자 금액은 1,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벤처 투자 생태계도 폭발하고 있고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기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국가가 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트럼프가 제공한 기회이자 한국이 정확하게 대응한 시스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술자 추방명령과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결국 미국 내부의 노동시장까지 강타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명령 발효 후 단 45일 만에 미국 내 첨단 제조 및 ICT 관련 실직자 수는 154만 3천 명에 도달했어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하이오, 미시간, 뉴욕주 이전까지 테슬라, 애플, 인텔, IBM, GE 등에서 근무하던 중산층 기술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출근 금지, 임금 중단, 복지 해지를 통보받은 겁니다. 놀라운 건 그 피해가 중산층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고급 기술자뿐 아니라 공장 조립 라인의 블루칼라 노동자들, 식당과 통근버스 기사, 물류센터 관리직까지 도미노처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 내 노동조합 15곳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해고당한 게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무지함에 의해 희생되었다.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는 하루 5,000명 이상이 고용센터 앞에서 줄을 섰고 디트로이트에서는 국가적 기술 재난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정책에 의한 붕괴입니다. 실제로 전국적인 항해 시위가 터져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는 브링백 더 엔저니어즈라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미시간 랜싱에서는 제조업 노동자 2만 명 이상이 트럼프 파이어드 미, 난 마이 보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특히 IT 업계 종사자들은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실리컨 디스플레이스트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백악관 앞에 수천 명이 모여 단체 집회를 열고 기술자 추방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은 마치 전시 상황처럼 바리케이드를 세워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위기의 시작이 완벽하게 예측 가능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한국 기술자들의 비중과 역할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나 있었고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들을 제외하면 공정이 멈춘다는 경고가 수없이 반복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포퓰리즘을 위해 그들을 밀어냈고 결국 피해는 아무 잘못도 없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국민이 더는 참지 않게 된 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국가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일자리는 되살릴 수 있다. 미국 기술은 미국인만으로 충분하다는 구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하죠. 테슬라만 해도 생산 중단으로 인해 네바다 기가팩토리 직원 7,000명이 해고됐고 애플은 캘리포니아 본사 외주직 3,200명을 구조조정했으며 인텔과 AMD도 오리건과 텍사스주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이제 실업밸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기업들은 조용히 한국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정치가 아니라 기술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었으니까요. 삼성, LG,
현대오토에버 등 한국 기업들이 제공한 기술 이전 조건과 세제 혜택, 연구 환경이 미국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 현장 경험자들의 증언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미국 기술자들 중 일부는 한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있으며 K브레인 취업 사이트에는 하루 2,000건 이상 지원서가 등록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붕괴에 충격받고 있을 때 한국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72시간 내에 긴급 대응책을 내놓았고 그것이 바로 K-레스큐 플랜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귀국 기술자 지원책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확한 세계 기술 질서 재편의 시그널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었죠. 첫째, 기술 귀국 인재 전폭 지원. 둘째, 외국계 기업의 생산 및 R&D 이전 유도. 셋째, 글로벌 기술 전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도화. 즉, 한국은 단순히 대응한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구조를 선점하기 시작한 겁니다. K-레스큐 플랜의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총 예산 45조 원, 5년간 15만 개의 기술 고급 일자리 창출, 귀국자 정착금 최대 1억 원, 그리고 스타트업 설립 시 최대 30억 원의 창업 자금 지원까지 포함됐습니다. 경기도와 대전은 각각 K-택밸리와 니오 더에 제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광주와 울산은 자율주행 및 배터리 R&D 특구로 지정됐죠. 국가가 직접 움직이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첨단 기술 도시화 전환에 들어간 겁니다. 놀라운 건 이 계획이 단순히 한국 기업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유럽, 중동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GL스퀘어, 보시, 지멘스, 그리고 인도타타까지 한국 이전 타당성 검토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미국 내 R&D 센터를 줄이고 한국 내 생산 연구 복합단지를 설립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생산만 유치했다면 이제는 계획, 설계, 지배를 동시에 유치하는 기술 주권 국가로 진화한 겁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 정책 발표 당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한때 기술을 외국에 의존했지만 이제 세계가 우리를 찾고 있다. 기술은 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며 선택받은 자만이 이를 다룰 자격이 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한국이 기술 인프라의 중추국가로 도약했음을 천명하는 외교적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 자국 내 혼란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시점, 한국은 전략과 명분, 예산과 인재를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K-레스큐 플랜은 특히 청년 세대에게도 강력한 희망을 심었습니다. 2030세대 기술 인재를 위한 K-퓨처 스칼라십 제도가 신설되어 국내의 박사급 연구자 5,000명에게 매년 3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AI, 로봇, 양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트랙이 신설됐죠. 그 결과 한국의 이공계 대학 입학률은 전년 대비 28% 급등했고 미국으로 유학하려던 인재들 중 절반 이상이 국내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진로를 바꿨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K-레스큐 플랜이 촉발한 변화는 단지 한국의 부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서울은 세계 기술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다자 기술 동맹 구조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동맹의 이름은 K-텍 얼라이언스, 즉 K-테크 동맹입니다. 2025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첨단 산업 정상회의에서 한국, 독일, 인도, 베트남, 핀란드, UAE, 이스라엘이 공동 서명한 협약은 기존의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질서를 공식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기술 주권과 공급망 통제권을 공유하는 산업 안보 동맹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동맹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술 공급망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둘째, 인재와 데이터의 공동 운용. 셋째, 디지털 주권에 기반한 R&D 투자 플랫폼 공동 구축. 특히 인도와 독일의 참여는 상징성이 컸습니다. 미국과 수십 년간 군사, 기술 협력을 해왔던 두 나라가 이제는 한국과 함께 비미국 중심의 기술 세계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독일 슈피겔은 베를린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과 손잡았다 고 보도했고, 인도 타임즈는 델리의 기술 미래는 서울과 함께 움직인다 고 선언했습니다. 이 흐름에 일본과 중국은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내향적 규제 시스템에 갇혀 글로벌 협업에 소극적이고 중국은 시진핑 정권의 통제 강화로 인해
디지털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기술 파트너로서 배제되는 구조에 빠지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시스템과 개방된 인프라,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중간 거점국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UAE는 이번 동맹을 통해 한국과 공동 반도체 공장, 배터리 소재 추출 프로젝트, 우주산업 협력까지 확대하면서 기술 블록의 동남아 중동 확장판을 실현하고 있어요. K-텍 얼라이언스가 단순히 선언적 동맹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공동기술기금, 조인트 텍펀드의 설립입니다. 이 펀드는 2030년까지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조성되며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컴퓨팅, 방위산업 기술에 집중 투자됩니다. 이 중 한국이 주도하는 초기 기획안만 47개이며 기술 공유는 물론 공동 특허 소유 및 공동 제조 플랫폼 구축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엔 기술을 샀거나 빌려 썼다면 이제는 기술을 공동으로 만들고 함께 지배하는 모델이 등장한 겁니다. 이 흐름은 외교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CPTPP, QAD, IPF 같은 경제 안보 협력체들은 기술 경쟁력 면에서 K-텍 얼라이언스보다 구체성도,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EU 기술위원회는 한국이 주도하는 다자 기술 동맹이 향후 글로벌 R&D 패권을 좌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G7 중심의 정치경제 질서가 있었다면 지금은 G10 중심의 기술 질서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워싱턴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 동맹이 군사동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업 안보 개념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 위기 시 각국의 비상 재고 공유 메커니즘, 사이버 공격 대응 공동 프로토콜, 기술 인재의 초국가적 보호 시스템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미래 기술 전쟁에 대비한 전략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미국이 빠져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립형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더욱 상징적입니다. 백안과는 지금 사실상 전시 상황입니다. 기술 붕괴, 주가 폭락, 기업 대탈출, 실업 쓰나미, 그리고 국제적 망신까지 한꺼번에 터지면서 미국의 국가 시스템이 총체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은 단연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그를 기술 시대의 최악의 실수라고 지칭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예 대통령직 박탈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백악관 바깥, 바로 미국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실리콘밸리와 뉴욕, 보스턴, 오스틴 등 기술 중심 도시들은 연일 집회와 시위로 들끓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청사 앞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인파가 We lost our jobs, you lost your mind 라는 피켓을 들었고, 뉴욕 맨해튼에서는 Bring back Koreans 라는 구호가 벽에 낙서처럼 붙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은 사방이 철책으로 둘러싸였고, 공화당 의원 일부는 트럼프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이렇게 빠른 내부 균열은 1974년 닉슨 사임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외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FOX 뉴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건 오히려 미국을 자립하게 만들 기회였다. 우리는 곧 미국인으로 만든 아이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발언은 트위터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고, 해시태그 삽사인 Made by Nobody가 바이럴되면서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전직 애플 수석 엔지니어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기술의 정의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방부조차 이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안보와 사이버 방어를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기술 인재가 빠져나간 지금 미국은 사이버전에서 경쟁국에 대해 전략적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 말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 위협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더 이상 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의 핵심 참모 중 일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공식 루트로 서울 측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명 백도어 솔톡이라 불리는 이 시도는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고압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이중적 외교 행태를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단호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술 인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며 외압에 따라 유출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글로벌 기술안보센터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 와중에 세계 언론은 미국의 황혼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은 지금 산업화 이후 최대의 국가 리스크를 자초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영국 BBC는 세계는 이미 워싱턴의 리더십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유럽연합기술위원회는 향후 G7 내 미국의 기술 리더 자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G7의 기술 리더 자리조차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한때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갈망하던 그 단어가 이제 조롱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 졸업생들의 진로 설문조사에서 미국 내 취업을 원한다는 응답률은 단 32%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반대로 해외에서 경력을 시작하고 싶다는 응답은 58%에 이르렀어요. 그중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코리아 드림이라는 해시태그가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수십억 뷰를 기록하며 21세기 새로운 이민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내 주요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 졸업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IT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370% 증가했어요. 심지어 하버드, MIT, 스탠퍼드 졸업생 포럼에서도 한국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닌 목적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 한국 대사관 앞에는 이민 및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한 대기줄이 수십 미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엔 인재를 끌어들이는 중심지였다면 이제는 인재가 떠나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 이런 현상의 중심이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술이 보호받고 인재가 존중받는 나라라는 신뢰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정부는 기술자 귀국 지원 정책을 넘어서 외국인 엔지니어를 위한 K브레인 글로벌 비자를 신설했고, 이 비자는 단 2주 내 발급, 5년 거주권, 가족 동반 허용, 건강보험 완전 적용이라는 파격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정치 불확실성, 비자 갱신 지연, 시민권 취득 장벽 등으로 인해 점점 기회의 땅이 아닌 리스크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건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인정받는다, 기업 문화가 기술 중심적이고 효율적이다 는 이유로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어요. 특히 판교, 마곡, 대전, 동탄 등지의 테크 클러스터는 이제 국적을 불문한 젊은 기술 인재들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꿈을 꾸던 인재들이 지금은 판교의 공유 오피스에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문화적 전환은 콘텐츠와 미디어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에는 리빙 실리컨밸리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고, 첫 에피소드 제목은 I Moved to Seoul이었어요. 주인공은 미국에서 IT 업체를 창업했지만 규제와 정치 혼란, 투자 불신에 절망하고 서울로 옮긴 32세의 기술 창업자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나의 꿈을 지웠고 한국은 그 꿈을 복원시켰다. 이 한 문장이 지금의 국제 인재 흐름을 상징합니다. 그 결과 한국은 지금 기술 기반 다문화 사회로 전환 중입니다. 서울 강남, 판교, 해운대, 대전 엑스포시티 등지에는 인도, 독일, 이집트, 브라질, 미국 출신 개발자들이 공동 생활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이들을 위해 글로벌 테크타운 비자 존을 도입했고, 대전시는 외국인 창업자용 기술 보증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한국을 단순한 국가가 아닌 기술 기반 메가허브 도시국가 모델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2025년 9월 운 산업혁신기구 UNIDO와 세계경제포럼 WEF은 공식 공동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더 캐퍼텔 오브 테크놀로지, 웰컴 투 소울 보고서는 명확하게 선언했어요. 세계 기술의 중심은 더 이상 샌프란시스코나 베를린이 아니라 서울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기술 패권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상실했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문명의 수도로 인정받은 순간입니다. 그 시점, CNN은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워싱턴 로스트 더 월드, 솔 리로트 이트.
이 선언은 단순한 칭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서울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닌 설계자가 되었고, 미국은 설계에서 밀려난 구시대 모델로 전락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 인프라, 교육 시스템, 기업가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투자하는 전략이 결실을 맺은 거죠. 특히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유일한 정부였어요. 미국이 기술인을 내쫓을 때 한국은 품었고 세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적 반전을 가능하게 만든 반면교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기술자 집단을 강제로 추방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국 산업을 붕괴시키고 기술 패권을 스스로 내어주는 21세기 최대의 전략적 실책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죠. 트럼프는 경제를 망친 게 아니라 문명을 늙게 만든 대통령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는 미국의 자존심을 넘어서 미국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렸다 고까지 썼습니다. 더불어 그는 미국만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국제 질서에도 충격을 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파괴하며 미국의 외교 신뢰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시켰습니다. 그의 어메리커 퍼스트는 결과적으로 아메리카 언론을 낳았고 외국 기업들은 신뢰를 잃은 미국을 버리고 서울로 눈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미국 자국민조차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 싶어 할 정도라면 이건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체계와 철학의 차이가 된 거죠. 서울이 얻은 것은 단지 기술 패권이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 기술 표준, 국제 규범, 윤리, 공급망 정책, 스타트업 정책 등 모든 의제에서 한국은 룰세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수출 통제 규범을 이제 미국이 아닌 K-Tech 얼라이언스가 선도하고 있고, AI 개발 윤리 지침서 초안도 한국 국립과학기술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 생산자가 아니라 기술 권위국으로서의 위상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 역사적 변화 속에서 국가적 반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5년 말 미국 내에서 그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다시 재개됐고 기술 학살, 태퍼지이라는 단어가 정치적 사전에도 등장했습니다. 공화당 내 중도파는 트럼프는 우리를 무기 없이 전장에 보낸 장군이었다 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아예 국가산업반역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년 후 역사 교과서에 그의 이름은 산업 붕괴와 문명 쇠퇴의 기폭제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